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으로는 MZ세대라고 해가지고 MZ세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 정도 용어는 좀 알고자 해서 상식적으로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밀레니어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령층 대비 보험 가입률은 낮지만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한 보험 가입 혹은 가입 시도 경험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위험 보장이 단순한 미니 보험에 관심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MZ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또 여러분들한테도 투자할 때 이 정도 상식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1980년도생에서 1990년대 중반 때까지 해서 2030 세대를 일컫는데 여기 2019년도 기준으로 약 17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3%에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5,500만 명 빼기 1,700만 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쪽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부분을 또 빼면 그 중간층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코인 방송이니까 코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저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었고, 그만큼 인터넷에 따른 접근성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걸 또 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저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보험 관련된 보고서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북경 사무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뭐 제가 저번에도 일찍 알려드리기도 했죠. 이번에 중국 양회에서 다뤄졌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백신 여권 도입을 발표하겠다. 백신 여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일찍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마카오 대상으로 백신 여권을 시범 운영한 뒤에 왜 홍콩과 마카오는 무엇이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광으로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본 뒤에 동남아 인근 국가부터 사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보인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휴를 맺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마트폰 어플의 위챗이나 미니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3월 7일 기준으로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백신 접종의 상호 인증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 왜 논의할 의사가 있냐? 그거는 당연히 2022년도 때가 베이징 올림픽이 있죠. 그러니 당연히 올림픽을 할 만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에 대한 조건을 맞춰줘야 어느 정도 또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또 나오게 되고, 나중에 또 국제사회에 대한 비판을 받지 않고서야 진행을 또 하고 싶다고 하면 또 반쪽짜리 올림픽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QR코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인증 화면에 핵상검사 및 혈전 항체 검사 결과 백신 접종 시기 및 종류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중국판 백신 여권 어플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해외 여행 시 위챗 미니 프로그램으로 국제 여행 건강 증명을 사용하고 권장 사항이며 목적지와 국가와 사용 인증 전까지는 상대방 국가의 방역 지침을 따라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분증 소지자 본인만 가능하고 스마트폰이 사용이 불편한 경우, 즉 노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족이 대신 조회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핵산 및 혈전 검사도 결과를 업로드한 후에 현재 건강보와 마찬가지로 건강 코드와 색상이 유효한 기간이 표시되게 하는 방식인데요. 저출장할 때 이런 패턴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거를 약간 업데이트를 해서
이거를 이제 국제 스포츠 행사 때 이런 형태로 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밑밥을 깔아 놓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종합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게 되면 2022년도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가 절실한 중국 정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부분의 홍보와 또 그만큼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또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국제 표준 논의와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국의 적정한 서로 다른 백신에 대한 상호 인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개발한 시노팜, 시노백 등 백신의 경우 미국 등 주요국에서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국제적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에서도 백신 요건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지만 그리스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의 신속한 도입을 원하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확산에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마다 좀 차이가 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측면에 있어서 내용을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번외적으로 최근에 미국 주식의 항공주가 미리 그전엔 다 선방향이 돼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 안에 최대한 뭐 해당의 질병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만큼 경제가 무너지거나 그런 액션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플레이션 대비에 대한 연준의 그런 목표와 앞으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앞으로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작용이 될 것이고 그게 백신 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 이야기까지 했는데 7분이 가버렸네요. 그리고 전인대 주요 정책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6%인데 뭐 적자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좀 더 고용 창출에 좀 힘을 많이 쓰겠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쭉쭉쭉 요 부분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CPI 이 부분, 이 두 개가 중요하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눈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ATM 기관 전 세계 16,714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으며 대부분 보게 되면 미국하고 캐나다 쪽이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아시아권은 약간 좀 부실한 부분이 꽤 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곳 정도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거기가 문을 닫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내용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상승, 미 인플레이션 기대에 선반영이 된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4가지 이유로 되어져 있는데 바이든 부양책에 대한 효과와 그리고 프랑스 의원의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구매 청원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과 2분기 미국 경기의 강한 회복세를 예상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 유입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도가 시들지 않았다. 이게 단기로 끝날 조짐은 아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살려고 계속 대기하려고 하는 미채기열 양 추이도 상당히 아직까지도 핫하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이다 정보 정리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라이트포터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에이다 3월 31일 날 탈중앙화 블록 생성을 했고 앞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3월 12일자 기준으로 테더와 WBTC 관련 자산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3월 12일 날 메인넷 업그레이드, 그리고 31일 날 되게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게 되면 메인넷에서 발생하는 토큰 서비스, HCS, 그리고 네트워크 자동화, HTS, 그리고 파이썬의 스위프트 C와 같은 접근성 가능한 언어의 SDK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5개년 계획,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 그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용입니다. 그 세부 내용의 블록체인 육성 목표가 연합체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최근에 네오가 잘 가는 이유가, 옛날에는 우리 코인이 좋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코인이 좋으니까 우리 코인만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나 폴카닷 같은 코인들이 그런 기술을 또 접목을 시켜가지고 연합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멀티체인이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너 혼자 가격 끄집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이런 형태 인터체인이나 멀티체인 쪽으로 손잡고 같이 키워나가자 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산식 시스템 등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연합체인을 중점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및 핀테크 서플라이 체인 관리, 정부의 서비스 등을 운용을 장려하며 BSN 서비스를 앞으로 출범시켜서 여러 가지 활용도를 좀 높여보겠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으로 드린다고 하면,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서비스 경비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체인의 실물 경제 블록체인 부분이라고 해서 이런 소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부분에 있어서 비체인 부분을 인증하는 형태로 쓰이고 있다 라는 정도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넴에 대한 코인 개발 현황에 있어서 보게 되면 넴이 깃허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현재 32개 저장소가 생성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나노월렛.com 코어가 핵심 프로젝트처럼 보이며, 프로젝트는 핵심처럼 보여지지만 2019년도 이후에 업데이트된 이력이 없고, 나노월렛의 프로젝트에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 쳐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년 가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커밋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커밋의 횟수가 1015회로 5년 정도 이어온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굉장히 커밋 수가 저조하다. 커밋 횟수도 중요하지만 커밋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가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짤짤한 버그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수정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본이고, 그런 코드 수정이 아닌 패키지 업그레이드 버전도 유지 보수가 계속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요 정도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전망이겠죠.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계속 트렌드에 대해서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기업은 그에 맞춰서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그 중에 스캠이라는 코인들이 되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수장이 중요하고 수장의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자산 시장에 투자를 임할 때 다 공통되게 적용되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스캠인지 사기인지 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지만 쳐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로드맵도 이번에 좀 일부 업데이트를 잘 해놨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서 좀 보자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칠리즈가 요새 매우 핫하죠. 칠리즈가 지금 돌고 있는 썰입니다. 예, 썰일 뿐이에요. 썰 중에 이영호 게임 프로그램, 게이머가 칠리즈를 엄청 싸게 샀다라고 하더라고. 20원대 샀는데 무려
2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80억 원 정도를 수익을 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 기준에서는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하는 게 그 사람은 일단 돈을 많이 버는 입장이기 때문에 2억 원 정도씩 좀 많이 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용원 팬들은 잘 알겠죠. 아무튼 그 점을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칠리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칠리즈 개발 현황을 보게 되면 4개의 저장소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자 이런 칠리즈 프로젝트 현황을 볼 수 있는 내용을 해당 이미지 샷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해당이 있는 이미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 전망치를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커밋과 이슈, PR 등 다양한 지표를 판단해 보려고 했으나 GitHub 프로젝트 의미 있는 코인 관련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해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해당에 있는 뭐 여러 가지에 있는 이런 부분이 아직 비공개로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 단순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코인의 모든 지적사항을 알기에는 매우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대비 칠리지를 다 분석을 끝내고 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적당히 공부해 놓고 이게 갈지 안 갈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죠. 뭐 웬만한 코인들이 거의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017년도 때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알 거예요. 아예 모르고 하는 건 솔직히 너무 도박성이 있는 거고 적당하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뭐 개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코인의 시세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투자자들 돈을 받아서 쳐놀고 있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았을 때 살아남을 코인에 대한 중점으로 한번 보았는데 아직은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네이티브 스크립트 관련 프로젝트를 공개해놨고 앞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뭐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해당에 있는 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이 내용 말고도 제가 몇 개를 보긴 했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걸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 정보만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백신 여권, 블록체인 두 컨소시엄 모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국내 소식인데요. 람다 256과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아이콘 루프 코인 플러그 부분과 라운시케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수주를 받냐, 국내 거 누가 수주를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코인 플러그가 누구입니까? 예, 당연히 알겠죠. 예, 어디냐면 당연히 메타디움이 코인 플러그 쪽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아이콘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국내에 있었을 때 백신 여권이 누가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어서 메디블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메디블록이 국내에 서울대, 연세대 이런 쪽에 제휴를 맺었을 때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큰 한방에 대한 재료성으로 충분히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래블 룰의 대응을 위한 자원 세탁 방지 솔루션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하나 더 팁을 드려야 되겠죠. 요새 조금 저를 응원에 대한 메시지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꿀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세에 대한 차이는 좀 있으니 그 점은 좀 녹화 기준 대비로 좀 차이가 있으니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일단 보게 되면 자, 이것도 분석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자, 이번에 칠리즈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게 상장을 2020년도 때부터 했던 코인들은 좀 가볍게 다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로 다 그렇게 가볍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오히려 뭐 헤데라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칠리즈나 뭐 이런 코인들이 좀 더 급등에 대한 배수가 더 높았던 이유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위에 있는 매물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올라가기 더 편했다. 그러니까 2017년도 ICO 대비를 좀 기억을 회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면 이런 측면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 내용을 공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조금 기간이 2019년도나 2018년도 대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올랐어요. 오히려 그런 코인들이, 그러니까 신생 코인들이 조금 더 가볍다 보니까 물론 시총도 가볍죠. 그래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꽤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가장 좀 오래됐다 에브리피디아나 이런 코인들은 오히려 올라갔던 게 좀 티가 안 나죠. 예,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한 달 기준으로 이제 계속 차트를 보고 있는데 18, 19 시즌에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배수 대비로 하면 이거는 진짜 넘사 배수인데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해 볼 만한 것은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알고 계시면 아마 투자에 임할 때도 뭐 소형 코인도 요런 거 조금은 화력이 덜하겠구나. 이런 거는 조금은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구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보게 되면은 좀 오래된, 소형 중에 좀 오래된 거는 화력이 좀 적어요. 그 점만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나중에 투자에 임하실 때 좀 잘 사용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